미네랄. 식물 멀티 미네랄은 영양 공급과 배출이 동시에 가능하다. 1. 인체는 72종류의 미네랄을 필요로 한다. 몸을 만들고 생명을 영위하려면 우리는 음식물을 통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의 5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미네랄은 화학적인 구조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상당히 다르다. 미네랄은 단수의 원소로 이루어진 반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은 복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소란 무엇일까? 우주의 구성요소인 산소, 탄소, 질소, 수소, 인,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철, 아연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화학적으로 분해했을 때 더 이상 작게 할 수 없는 최소 단위 물질을 원소라고 한다. 이러한 원소는 현재까지 100종류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소, 탄소, 질소, 수소의 4종류를 주요 원소라고 하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도 주요 원소로 되어 있다. 이들 원소 중에서 산소, 탄소, 질소, 수소를 뺀 나머지 원소가 미네랄이다. 인체는 전체의 96%가 주요 원소이고 나머지 4%가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다. 미네랄은 단지 4%일 뿐이지만 그 종류가 매우 많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생화학자인 라이너스 폴링, 라이니스, 원헌드레드 폴링 박사는 인체는 72종류의 미네랄을 필요로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2. 미네랄에는 필수 미네랄과 유해 미네랄이 있다. 미네랄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미네랄과 조금이라도 과잉되면 해가 되는 유해 미네랄이 있다. 유해 미네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수은과 카드뮴, 납, 비소 등의 중금속과 알루미늄 등의 경금속이다. 인체에 유해한 미네랄이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필요한 미네랄이라는 의미다. 물론 인간에게 불필요해도 다른 생물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인체에 필수 미네랄이 충분할 때는 불필요한 미네랄이 체내로 들어와도 결합할 상대가 없어 그대로 체외로 배출된다. 하지만 필수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해 미네랄이 과잉으로 들어오면 결합 상대를 찾으려 체내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된다.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부족한 세포와 조직 등을 찾아내 그곳에 정착해 많은 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필수 미네랄 중의 하나인 철이 체내로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의 성분이 되는 보조 효소로서 효소로 편입되는 것처럼 체내에는 결합할 상대가 있다. 그런데 철이 부족해지면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수은 등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이로써 수많은 건강 장애가 일어난다. 3. 위험 수준에 이른 수은의 체내 축적. 오늘날에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식품오염 등이 증가하면서 체내로 들어오는 유해 미네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 실정을 보고하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03년 6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어패류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황새치와 금능돔 등 수은을 함유한 어패류의 실태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림 1. 이른 참치류에 함유된 메틸수은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같은 참치류일지라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산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한 태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어패류의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어, 근육는 1회 60에서 80g으로 주 1회. 황새치와 금능돔은 1회 60에서 80g으로 주 2회. 특히 임산부는 농축된 수은이 직접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어패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도시 근해의 어패류는 수은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실제로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수은의 축적량은 높아진다. 그림 1. 이는 일본의 지역별 남녀 수은치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수치가 높은 것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같은 생선이라도 대형 생선일수록 수은 농도가 높다. 그 이유는 플랑크톤, 작은 생선, 중간 생선, 큰 생선이라는 먹이사슬이 반복될 때마다 점점 수은이 농축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숭 오염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치아에 씌우는 데 사용되는 수은, 아말감, 수은과 주석에 합금이 있다. 입안에서 수은이 증발해 그것이 체내에 축적되면 독성이 강해 활발한 수은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에는 방부제로 유기수은 등이 함유되어 있어 오염이 우려된다. 4.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체내 오염. 체내로 들어온 납은 체외로 배출되기 힘들며 체내에 조금씩 축적된다. 납이 체내로 들어오는 주된 경로는 납이 함유된 배기가스를 들이마시거나 수도관에서 녹아나온 납을 함유한 물을 마시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납제 수도관에 의한 공해의 역사는 의외로 깊다. 사회학자 S. 길피라는 논문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재촉한 것은 상하 수도관과 포도주 항아리에 사용된 납에 의해 귀족들의 정신장애와 불임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지구 전체에서 납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북극권의 빙하층을 조사한 결과 대기 속의 납 농도 과거 300년 사이에 약 200배 정도 높아졌고 바닷속의 납 농도는 선사시대보다 약 10배나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남극의 섬에 있는 호수 바닥의 흙을 측정한 결과 납 농도가 과거 200년간 급속히 상승해 왔음이 밝혀졌다. 그 섬에서 살고 있는 펭귄의 배설물 검사에서도 14.43 플러스 언더바 2.63 ppm이던 납 농도가 20.72 플러스 언더바 5.40 ppm으로 대폭 상승했음이 드러났다. 펭귄은 크릴과 플랑크톤 등의 먹이를 통해 납을 섭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의 측정 결과 크릴의 상당량의 납이 농축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고래의 체내에는 소고기와 닭고기 못지않은 고농도의 카드뮴과 납이 축적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고래가 먹는 어패류의 카드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듯 어패류를 즐겨 먹는 사람들의 신장은 카드뮴 농도가 꽤 높다. 유해 미네랄의 오염은 바다 속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야채 등의 잔류 농약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는 유해 미네랄이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곧 자연 환경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체내에도 유해 미네랄이 계속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오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지키려면 덧셈 뿐 아니라 뺄셈의 생각도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이다.